안녕하세요.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etric Based Approaches to Meta Learning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간략히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목충협이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 있고요. 19년 3월에 석사과정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은 석박통합 전환을 해서 석박통합 과정에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머신러닝, 딥러닝이고 특히 메타러닝이나 멀티태스크 러닝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는 총 5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는 메타러닝이 왜 생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는 퓨전 러닝이라는 이게 뭔지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메타러닝 방법론 3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3가지를 포함한 메타러닝 방법론들에 대한 약간 리뷰 논문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방법론들의 장단점 그리고 코멘트 좀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딥러닝이 우수한 성능을 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음성인식이나 이미지 처리, 자연어 처리, 이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딥러닝의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 데이터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수집하더라도 학습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중 하는 일이 변화하면 이전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 수집은 매우 어렵습니다.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아무리 좋은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좋은 성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의존도는 흔한 주제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도메인 어댑테이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타 러닝 등 상당히 많은 방법론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메타 러닝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메타 러닝이란 러닝 투 런, 직역하면 학습을 위한 학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습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데이터를 이용한 일반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 등 이런 모든 학습들은 인풋 데이터를 일반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을 잘 한다라는 말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라는 것처럼 적은 데이터로도 적절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메타러닝을 한다라는 것은 적은 데이터로도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미리 학습을 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이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퓨셋 러닝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AK-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얘는 학습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고요. N은 클래스의 수, K는 example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N은 3, K는 2인 예시가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을 보시면 지금 사진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양이, 하나는 양, 하나는 멧돼지.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가 있어서 N은 3이 됩니다.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똑같은 종류의 사진이 2장씩 있기 때문에 K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퓨샷 러닝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서포트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은 쿼리 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잘 맞춰야 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을 합쳐서 메타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메타러닝의 목적은 결국 이 메타 테스트 단계에서 서포트 셋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쿼리 셋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위한 학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은 이제 메타러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고요. 서포트 셋에 보시면 제가 이제 노벨 클래스 1, 노벨 클래스 2, 노벨 클래스 3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이 노벨 클래스가 저희가 분류를 하고 싶은 그런 클래스고요. 이제 메타 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가 아닌 다른 유사한 클래스의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퓨전 러닝에서 메타 러닝은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저거를 그대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에피소드라는 단위를 만들어서 그 단위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태스크 샘플링을 의미합니다. 태스크 샘플링이란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클래스 중에서 학습시킬 n개의 클래스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클래스 1, 2, 3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은 새로운 태스크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태스크는 클래스 1, 2, 3를 구분하는 태스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서포트 셋 샘플링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태스크를 정의를 했으니까 클래스 1, 2, 3를 분류하는 태스크인데 어떤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지 샘플링하는 과정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샘플링을 했으니까 이제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샘플링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애들 중에서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이 샘플링이 다 되면은 얘를 합쳐서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부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학습은 쿼리셋의 데이터를 잘 맞추는 쪽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여기 S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트 셋, 이제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쿼리셋에 X가 들어갔을 때 그 X의 레이블 Y를 잘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가 지금 생성한 에피소드인데 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메타 테스트 아까 만들어 놓은 거와 형식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메타 테스트와 동일한 학습 환경을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 에피소드에서 성능을 잘 내면은 마찬가지로 메타 테스트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 거라는 이런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메트릭 베이스드 어프로치스 투 메타 러닝인데 이 말은 이제 메트릭 러닝의 개념을 이용해서 메타 러닝에 적용시킨 그런 방법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트릭 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베딩 펑션이 하는 역할은 데이터들을 어떤 저차원으로 인베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제 데이터가 이제 3개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인베딩 풍선을 거치면은 어떤 저차원에 지금은 뭐 2차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데이터 포인트로 표현이 됩니다. 데이터들이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데이터 포인트들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끼리의 디스턴스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같은 클래스는 가깝도록 다른 클래스끼리는 서로 멀어지도록 이렇게 인베딩 펑션을 다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완료된 인베딩 펑션은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그림처럼 같은 클래스끼리는 가깝게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그렇게
저차원으로 인베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메트릭 러닝을 메타러닝에 적용을 한 논문이고요. 얘는 이제 매칭 네트워크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립스 2016년에 발표가 됐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인용 수도 보시면 지금 11월 5일 기준으로 1967회나 인용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도 매트릭 러닝을 이제 메타 러닝에 적용을 했으니까 매트릭 러닝과 똑같이 인베딩 펑션과 디스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베딩 펑션을 먼저 보면은 네, 오른쪽에 빨갛게 칠한 저 두 개가 이제 인베딩 펑션이고요. 서포트 셋에 대한 인베딩 펑션은 이제 g세타로 표현을 했고, 쿼리 셋에 대한 인베딩 함수는 f세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인베딩 펑션을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플 인베딩입니다. 말 그대로 심플하게 g세타랑 f세타랑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모델은 컨볼루션 레이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컨볼루셔널 레이어 앞에 두 개에는 이제 맥스 풀링이 들어가 있고 뒤에 두 개는 이제 맥스 풀링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ull Contextual Embedding이라는 방법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세타랑 F세타를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G세타에는 바이 LSTM을 사용을 했고 F세타는 이제 어텐션 LSTM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장점은 서포트 셋이 시퀀스 형태로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포트 셋이 많을 때 시퀀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에 좀 용이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디스턴스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한 어텐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보면은 그 G세타를 통과한 서포트 데이터와 이제 F세타를 통과한 쿼리 데이터 둘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들을 소프트맥스 취한 그런 형태의 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또 기여점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처음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에피소드 트레이닝이 여기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은 프로토 네트워크인데요. 얘도 이제 닙스 2017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11월 5일 기준으로 1632회로 엄청나게 인용이 많이 된 논문입니다. 얘의 인베딩 펑션도 있는데요. 얘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심플 인베딩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서포트 쿼리 셋에 대한 똑같은 인베딩 펑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모델 구조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4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쌓은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여점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식의 의미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같은 클래스들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3개의 클래스가 있고 각 클래스별로 5개의 example이 있는 예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토타입은 각 클래스별로 이제 평균값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별로 하나씩 프로토타입이 정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정의해서 얻는 이점으로는 계산량 감소가 우선 있습니다. 원래는 새로운 쿼리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쿼리 데이터랑 나머지 이제 모든 점과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가까운 데이터들의 클래스로 할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토타입을 정의를 해놓으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모든 데이터랑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각각 클래스별로 하나씩 하나의 프로토타입과의 거리만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서포트 셋이 없는 정말 극단적인 제로샷 러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프로토타입을 정의를 해 놓으면은 새로운 뭐 쿼리 셋이 들어오면은 그 프로토타입 기준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제로샷 러닝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앞의 논문에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보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뭐 실험적으로도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더 좋긴 한데 뭐 다른 디스턴스 뭐 미분 가능한 모든 디스턴스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논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다음 논문은 릴레이션 네트워크라는 논문입니다. 얘는 11PL 2018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852회 인용이 됐습니다. 앞에 두 개의 논문만큼 많이 인용이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인용된 논문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인베딩 펑션은 앞에서 그 심플 인베딩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뭐 모델 구조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4개 쌓은 그런 똑같은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요. 릴레이션 모듈이라는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에 서포트 셋입니다. 그래서 서포트 셋이 F 파일을 지나가면은 어떤 피처 맵으로 인베딩이 되게 됩니다. 쿼리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인베딩 펑션을 지나가서 어떤 피처 맵으로 인베딩이 되는데 그 인베딩된 피처 맵과 아까 앞선 서포트 셋의 피처 맵을 서로 콘캣합니다. 그럼 그 두 개 합쳐진 콘캣된 피처 맵을 이용을 해서 릴레이션 스코어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 파이라는 저 모델은 피처 맵을 인풋으로 해서 릴레이션 스코어를 이제 아웃풋으로 예측을 하는 모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컴브 레이어 두 개를 쌓은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델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식과 같이 학습이 됩니다. 얘를 보시면은 yi랑 yj가 이제 클래스를 나타내니까 서로 두 개 클래스가 같은 데이터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면 rij가 릴레이션 스코어가 1이 되도록 학습이 되고요. 만약에 yi랑 yj 그러니까 클래스들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여기가 0이 되니까 릴레이션 스코어가 이제 0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정리를 하면은 디스턴스는 사실 앞에서는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랑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렇게 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매트릭 대신에 어떤 모델을 정의를 해서 학습을 시키자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세 개 설명한 메타러닝 방법론들을 이제 실제로 어떤 성능을 갖는지 논문을 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리뷰 논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Closer Look at Few-Shot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얘도 ICLR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850 이내라는 많은 인용을 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한 모델은 총 6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 3가지 방법론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세미나에서 설명을 했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2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고요. 트랜스퍼 러닝 관점에서 이제 파인 튜닝만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게 단순하게 제시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좀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메타러닝 방법론들은 이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에피소드라는 단위를 만들어서 그 에피소드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 embedding 펑션 똑같은 구조,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 4개 쌓은 그 구조를 사용을 했고,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리니어 레이어에다가 소프트맥스 붙인 그런 형태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사실은 이게 진짜 학습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서포트 셋만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합니다. 이쪽 부분만. 그러니까 요 큰 인베딩 펑션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프리징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만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플러스 플러스라는 모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클래시파이어에 아까는 이제 리니어 레이어였는데 그거 대신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학습 방식이라든지 모델 구조라든지 다 베이스라인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미니 이미지넷이라는 것과 CUV 데이터셋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2개 모두 이제 이미지넷에서 퓨전 러닝을 위해서 좀 샘플링을 해서 만든 데이터셋이고요. 미니 이미지넷을 보면은 얘는 이제 100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고 이 중에 64개는 이제 베이스, 16개는 이제 발리데이션, 20개는 노벨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약 600장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CUB 같은 경우는 이제 20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이제 각 클래스별로 한 60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이제 새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다. 그러니까 사진이 다 새 사진이고 그 새의 종을 분류한다든가 뭐 이런 데이터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논문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그 논문을 보고 재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모델에 대해서 재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뭐, 그 논문에 나온 것보다 뭐 증가하는 애들, 이런 애들도 있고, 조금 감소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별표 표시한 거는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적용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별표 표시가 없는 이 베이스라인은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이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 플러스 플러스를 포함해서 이제 데이터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베이스라인 플러스 플러스 모델이 대부분 제일 좋은 모델하고 비슷하거나 뭐 좀 더 좋거나 뭐 그렇게 잘 좋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이스라인과 베이스라인 플러스 플러스의 차이는 마지막 레이어를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하느냐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였는데요. 그래서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왔고, 그 이유는 이제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 줄기 때문이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은 이제 클래스별로 뭉쳐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백본을 깊게 쌓아가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본은 어, 아까 그 컨볼루션 4개 쌓았다던 그 인베딩 펑션 그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컨볼루션 4개 쌓았을 때, 6개 쌓았을 때, 레지넨 10개, 18개, 흐름 10개 이렇게 점점 깊어지게 구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백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능 차이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성능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재밌게 봤던 부분은 데이터셋에 따라서 메타러닝 효과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CUB 데이터 같은 경우는 메타러닝 방법들이 대부분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미니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샷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베이스라인이나 베이스라인 플러스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백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능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인트라 클래스 베리언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도메인의 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 클래스 베리언스에 대해서 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제 학습을 하면은 클래스별로 잘 모여 있다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는 이제 클러스터링 지표고요. 이 지표가 낮을수록 클래스별로 잘 뭉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레이어를 많이 쌓을수록 클래스별로 잘 모여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러닝을 진행할 때 유사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유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 논문에서 이제 실험으로 좀 증명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메인 디퍼런스가 굉장히 작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CUV 데이터셋은 일단 사진이 다 새 사진, 그러니까 조류 사진이니까 도메인 자체가 이제 새인 거죠. 거기서 바뀌질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미니 이미지넷은 다양한 데이터가 섞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은 미니 이미지넷에서 CUV 데이터로 이제 어댑테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니 이미지넷을 이제 메타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CUV 데이터를 메타 테스트 데이터로 했을 때 성능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니 이미지넷하고 CUV랑은 이제 도메인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들의 도메인이 바뀌면 기존들의 데이터들은 떻게 학습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론은 사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메타 테스트 데이터로 뭔가를 학습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도메인 어댑테이션 단계에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로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메타러닝들의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뭐 가끔 내려가는 게 조금 내려가는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 올라간 것을 보면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메트릭 베이스드 메타러닝의 장점은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세 개를 설명을 했는데 셋 다 메트릭 러닝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그림만 봐도 사실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는 인베딩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화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화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매트릭이나 인베딩 스페이스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델 구성에 대한 자유도가 좀 크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나 뭐 다른 정보들을 끼워 넣기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마지막 논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잘 되려면 사실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학습을 잘 시켜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매트릭이나 인베딩 같은 경우 제가 자유도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실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계산량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뭐 매트릭 러닝이라서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외의 태스크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러닝은 퓨전 러닝 상황에서 성능을 내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려고 보면은 퓨전 러닝만 보고 메타러닝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이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서 퓨전 러닝뿐만 아니라 좀 더 데이터가 많을 때 매니샷 러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때는 여러 군데 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드나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다른 방법론들과 이제 같이 공유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부하는 것을 보고 이참에 좀 정리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설턴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진 않았는데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적은 데이터로 일반화를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언설턴티를 잘 이용하면은 뭔가 성능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논문처럼 이러한 아이디어가 왜 효과적인지 실험하고 해석하는 논문들도 있고요. 또 이런 논문들은 원논문보다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다 보면 되게 흥미로울 때가 많고요. 그리고 메타러닝에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논문 보는 것도
것도 또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